자세가 아주 정교하시네요. 제가 한 수 배워야겠어요. 평생을 찢어진 종이만 붙이며 고문서 보건가로 고지식하게 살아온 저를 구원해 준 것은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신사 윤재하였습니다. 그의 언변과 매너는 마치 완벽하게 복원된 명작처럼 제 눈을 멀게 했지요.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행복에 취해 그 사람과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20대 청춘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제가 평생 해왔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을 인정해주고 그걸로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지숙 씨가 정성껏 복원한 그 종이들은 언젠가 다시 낡고 벗어지겠죠. 하지만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가치를 영원히 기록하고 보존해 주니까요. 그렇게 전 재산인 아파트 매각 대금 9억 원을 아트코인에 투자했고 매일매일 오르기만 하는 그래프를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게 이런 거구나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스마트폰 화면 속에 그 많던 숫자가 증발하던 그 순간 제가 꿈꿨던 찬란한 노후는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평생 직업이었던 저의 정교한 손길은 이제 그놈의 인생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사냥 도구로 변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화려하다지만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저의 세계는 오직 낡은 돋보기 렌즈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립박물관 지하 작업실에서 핀셋과 풀을 들고 고문서를 붙여온 인생이었지요. 남들은 나라의 귀한 보물을 만지는 고상한 직업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제 손길이 닿는 것들은 모두 숨이 끊어진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가 핀 종이 냄새와 코를 찌르는 독한 약품 냄새가 제 청춘의 전부였고 이제는 그 냄새가 제 몸 깊숙이 박힌 채취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알람 시계 같은 습관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딱히 갈 곳도 없고 저를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몸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것처럼 꼿꼿하게 일어납니다. 거울을 보면 그곳에는 제가 복원하던 오래된 양피지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발라보지만 갈라진 종이 위에 덧칠하는 수채화 물감처럼 겉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찢어지면 다시 붙일 풀이 없지만 종이는 다릅니다. 아무리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좀이 먹었어도 정성스럽게 수분을 공급하고 결을 맞추면 다시 온전한 한 장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부대끼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보다 말 없는 종이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종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제가 쏟은 정성과 시간만큼만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니까요. 은퇴 후 제 유일한 일상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로 들어가는 전시관의 서늘한 공기와 그 특유의 정적이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안식을 느끼는 장소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박물관 후배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18세기에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악보, 침묵의 소나타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복원할 적임자는 선배님뿐이라면서 말이죠. 목소리에서부터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이건 선배님 손길이 아니면 가루가 되어버릴 물건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알바한다고 생각하세요. 후배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종이 뭉치를 본 순간 죽어가던 제 심장이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습기에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가루가 되기 일보 직전인 종이 위로 희미한 높은 음자리표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귀를 황홀하게 적셨을 그 아름다운 선율이 지금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저는 다시 돋보기를 고쳐 쓰고 미세한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끝나고 고개를 들면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현미경 너머로 보는 미세한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완벽하게 복구되는데 왜 정작 제 삶은 이토록 텅 비어 있는 걸까요? 가족이라고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바쁜 아들 내외뿐이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겨 이제는 휴대전화가 울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유난히 원망스럽게 느껴지던 날, 저는 무작정 집 근처 뚝방길을 걸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옆에 제 또래 남녀가 파크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록빛 잔디 위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가벼운 나무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잊고 지냈던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무작정한 여성분에게 다가가 저도 파크 골프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저는 파크 골프에 입문하게 됐죠. 처음으로 채를 손에 쥐었을 때 그 투박하고 묵직한 이질감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생 가느다란 붓과 날카로운 핀셋만 쥐어온 제 가느다란 손에는 너무나 무겁고 거친 도구였지요. 하지만 잔디 위에 놓인 하얀 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채를 휘두른 순간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꽉 막혀 있던 것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이 경쾌하게 잔디 위를 구르는 것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 딱딱하게 가라앉아 있던 응어리가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문서의 결을 맞추느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늘 긴장해 있던 몸에 신선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향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숙 씨, 아주 소질 있으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분이 건넨 그 사소한 칭찬 한마디에 제 얼굴이 소녀처럼 발그레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생소하고도 찌릿한 감각이었어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저 공을 구멍에 넣겠다는 단순한 목적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를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강렬한 실감이 났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 경쾌한 소리를, 이 상쾌한 기분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아주 사소하고도 간절한 욕심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적만이 가득한 차가운 현관문을 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종이는 풀로 붙이면 그만이지만 내 인생의 찢어진 틈은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 아무리 정밀하게 복원해도 예전의 빛깔을 완전히 되찾을 수 없는 고문서처럼 내 인생도 결국 이렇게 빛바랜 채로 쓸쓸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거실에서 홀로 식은 차를 마시며 저는 다시 그 침묵의 소나타 악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빗마디마디가 제 남은 인생의 예고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찢어진 악보 위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건반들 사이로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숙 씨,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인생도 이제는 화려하게 복원될 자격이 있지 않나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정체 모를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며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수가, 너도 이제 남들처럼 빛나는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봐. 저는 그렇게 조금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노년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평생을 먼지 쌓인 고문서와 씨름하며 고립되어 살던 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햇살 같은 인연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날은 파크 골프장에 발을 들인 지 딱 2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혼자 구석에서 서툰 솜씨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죠. 그런데 등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잘 말린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넘길 때 나는 그런 기분 좋은 울림이었어요. 자세가 아주 정교하시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짙은 남색 리넨 셔츠를 입은 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몸매와 여유로운 미소가 30살 청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지요. 윤재아 씨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완벽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였죠. 평생 약품 냄새에 찌들어 살던 저에게 그의 향기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초대장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휘두르는 골프채의 궤적을 찬찬히 살피더니 자연스럽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경계심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의 접근은 매끄러웠지요. 그는 제 옆에서 가볍게 공을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숙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보건 일을 하다가 지금은 퇴직했어요. 집에서 알바하면서 소일거리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운동이 끝난 후에도 파크 골프장 그늘집에 앉아 2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안은 박학다식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인쇄 기술부터 당시 음악가들이 사용했던 잉크의 성분까지 전문가인 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뽐냈지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숙 씨, 복원이라는 건 단순히 찢어진 종이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불러오는 신성한 의식이죠.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뢰라는 이름의 비단 같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설 때 그는 차 트렁크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종이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빵이 들어 있었지요. 고소한 버터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직접 구운 겁니다. 지숙 씨처럼 결이 고운 분께 꼭 맛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내일도 이곳에서 뵐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빵 봉투를 열어보니 순식간에 텅 빈 집안에 고소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소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립스틱도 찾아 발랐지요. 멀리서 제아의 클래식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중후한 엔진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제아는 어제보다 더 근사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지숙 씨, 오늘 날씨가 지숙 씨 미소만큼이나 화창하네요. 제아는 제 서툰 스윙을 교정해 준다며 살며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전기라도 통한 듯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4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여자의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운동을 마치고 그는 저를 자신의 클래식카에 태웠습니다.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운 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차 안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는 분위기 좋은 교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아는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도 품격이 넘쳤지요. 그는 와인 잔을 가볍게 돌리며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견고했습니다. 지숙 씨,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아주 특별한 일이죠. 지숙 씨의 그 고귀한 기술을 영원히 보존할 방법이기도 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아트코인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디지털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였지만 제아의 입에서 나오는 설명은 마치 마법 주문처럼 제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블록체인 같은 용어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말하는 영원한 가치와 여유로운 노후라는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머나, 제아 씨. 저는 그런 쪽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제아 씨가 하는 일이라면 분명 대단한 것이겠죠. 제 대답에 제아는 만족스러운 듯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숙 씨는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숙 씨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복원해 드릴 테니까요. 그의 선언은 단호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평생을 고문서 복원가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 살던 박지숙이 아닌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여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햇살이 투명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제아와 만나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치 제가 복원하던 고문서 속의 화려한 궁전으로 초대받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미세한 가시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데 바쳐온 복원가의 본능이었을까요? 그의 완벽한 매너와 따뜻한 손길 너머로 가끔 알 수 없는 냉기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날은 제아가 저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빌딩의 꼭대기 층이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십 개의 대형 화면이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디지털 갤러리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소 다니던 박물관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지숙 씨, 어서 오세요. 이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세상입니다. 제아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화면 속의 그림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화면 속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복원해온 고미술품들이 아주 선명한 고화질 영상으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금씩 움직이며 입체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세요. 지숙 씨가 정성껏 복원한 그 종이들은 언젠가 다시 낡고 바스러지겠죠. 하지만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가치를 영원히 기록하고 보존해 주니까요. 그의 말은 거창했습니다. 제아는 이를 아트코인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예술품의 가치를 디지털 화폐로 나누어 투자하고 그 이익을 공유한다는 설명이었지요. 사실 저는 블록체인이니 암호화폐니 하는 말들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아가 보여주는 화려한 시연회와 그를 우러러보는 젊은 직원들의 눈빛을 보며 저도 모르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숙 씨의 그 놀라운 복원 기술도 이제는 데이터가 되어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 지숙 씨는 단순히 종이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을 디지털로 승화시키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숙 씨를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재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화면 가까이로 이끌었지요. 화면 속에는 놀랍게도 제가 복원 중인 침묵의 소나타 악보가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완성하지 못한 마디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교하게 채워져 있었죠. 그 완벽한 형태를 보는 순간 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손끝으로 느껴온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번짐이 없는 너무나 매끈하고 인공적인 완벽함이었으니까요. 재아 씨, 그런데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선율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재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아주 잠깐 서늘한 눈빛이 스친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숙 씨,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입니다. 기술은 그 정신을 보호하는 갑옷일 뿐이죠. 이건 앞으로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수순이고 지숙 씨가 먼저 길을 개척하신다면 노후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은밀하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지요. 그 안에는 숫자가 쉼없이 올라가는 화려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이 이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숙 씨가 가진 그 아파트, 지금은 그냥 벽돌 더미일 뿐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태우는 순간 황금으로 변할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언제 지숙 씨에게 실망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재아는 지난 시간 동안 제게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남자가 설마 저를 속이겠느냐는 생각이 의심의 싹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지숙 씨, 돈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썩는 종이에 불과해요. 하지만 흐르게 만들면 생명이 됩니다. 지숙 씨의 인생도 이제 그만 정체되어 있지 말고 힘차게 흘러가야죠. 제가 그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재아의 말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돈에 대해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박봉을 쪼개 저축하고 죽은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한 채를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온 게 전부였죠. 그런데 재아는 그 아파트가 제 남은 생을 망치고 있는 족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그의 클래식카에 올랐습니다. 재아는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금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지요. 내일은 제가 직접 투자 전문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숙 씨가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인지 그들에게 증명해 주고 싶습니다. 지숙 씨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9억이 아니라 90억도 부족하니까요. 9억.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손에 쥘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재아가 그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벽지에 핀 곰팡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재아의 말대로 이 아파트는 낡고 냄새나는 과거의 잔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억이라는 숫자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상상을 하자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슬쩍 의중을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것은 짜증 섞인 핀잔뿐이었죠. 엄마, 갑자기 아트코인은 무슨 소리예요? 그 나이에 무슨 코인이라고.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너는 엄마 걱정은커녕 돈 얘기만 나오면 엄마를 몰아붙이기만 하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라.
저는 홧김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그 차가운 태도가 오히려 저를 재아에게로 더 깊이 떠밀었습니다.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 취급하는 가족보다 저를 전문가로 대접해주는 재아가 훨씬 더 진실해 보였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침묵의 소나타 악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아가 보여주었던 그 완벽한 디지털 이미지와 제 손 밑에 있는 낡고 추레한 종이 뭉치, 어느 것이 진짜 제 모습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이 어둡고 눅눅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아는 그날 밤에도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숙 씨, 오늘 밤은 지숙 씨와 함께할 찬란한 미래를 꿈꾸느라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숙 씨는 제 인생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진품입니다. 그 달콤한 문장을 읽으며 저는 소녀처럼 설렜습니다. 9억이라는 돈이 제 남은 생의 주름을 말끔하게 펴줄 다리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재아가 설계한 디지털 신기루 속에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집을 내놓기로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월세집을 구하고 이 집을 팔아 제 인생 마지막 베팅을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것을 재아 씨와 함께 내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해줄 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중 곧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최종 계약을 했죠. 처음에는 집이 빨리 안 나가서 투자를 못하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순탄하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죠. 그렇게 집을 떠나기 전날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40년 넘게 때 묻은 벽지며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삐걱거리는 문지방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족쇄처럼 느껴졌지요. 재아가 말한 대로 인생의 이막을 화려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낡은 종이를 과감히 뜯어내듯 과거를 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9억 원이 제 통장에 찍히던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재아는 제 결단을 축하한다며 교회의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지는 노을이 환상적인 곳이었지요. 그는 와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뜨거웠고 그 안에는 승리자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숙 씨,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어요. 이 9억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지숙 씨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눈물이자 앞으로 맞이할 찬란한 미래의 씨앗이죠. 제가 그 씨앗을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 드릴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제 이름으로 된 아트코인 계좌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재아는 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9억 원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고 대신 앱 화면 속의 코인 수량이 엄청난 숫자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숫자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재아의 말대로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화면 속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9억 원이었던 원금이 순식간에 10억 원이 되고 다시 12억 원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지요.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제 남은 생의 주름이 말끔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행복감에 젖어 있던 며칠 뒤 저는 고문서 복원 일을 하며 가끔 마주치던 오현수 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현수 씨는 평생을 고서적 수집과 감정에 바친 고집불통이었지요. 그는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줬죠. 가만히 듣고 있던 현수 씨는 제 말이 끝나기게 무섭게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친절해질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그 디지털 모시기들 다 가짜야. 진짜는 손에 잡히는 종이와 잉크뿐이라고. 현수의 말은 제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리타분한 사람의 질투 섞인 노파심으로만 느껴졌지요. 저는 현수에게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현수 씨, 세상이 변했어요. 현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투자해서 선점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는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떠났죠. 저 역시 모르면 본인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불편한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저녁 제아는 저를 위해 아주 특별한 드라이브 코스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길을 달리는 내내 그는 제 손을 잡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집과 갤러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숙 씨, 이제 구질구질한 걱정은 다 잊으세요. 우리는 이제 세계 곳곳의 박물관을 여행하며 살 겁니다. 지숙 씨는 그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고문서 복원 전문가로, 저는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조력자로요. 멋지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감미로웠습니다. 저는 제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아는 최고급 요리를 주문하며 저를 공주처럼 대접했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진 디저트를 제 입에 넣어주는 그의 손길을 보며 저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아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지금까지 먼지만 닦으며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인생의 결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를 이 빛의 세상으로 끌어내 주셔서. 밤늦게 호텔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제아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숙 씨, 이번 달 말에 코인 상장이 완료되면 지금 숫자의 3배는 더 뛸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아들 내외도 아마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늘 저를 귀찮아하던 며느리와 아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지요.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9억이라는 거금이 제 손을 떠나 디지털 세상 어딘가에서 괴물처럼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던 그 미세한 종이의 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폰 앱의 그래프는 매끄럽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쨍하고 해 뜰 날이 왔구나. 재미없는 인생에 복이 넝쿨째 들어왔어. 저는 혼잣말을 하며 허공을 향해 건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제아 씨와 자기 전에 통화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매 순간 숫자를 확인하며 부자가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제아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달콤해졌고 그의 지식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제 인생의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어줄 최고의 보건가처럼 보였으니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숫자들이 실제 돈이 아니라 제아가 설계한 정교한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요.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창가를 두드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짓으로 눈을 떴지요.
오늘은 재아 씨와 나중에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제 코인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그 숫자가 주는 쾌락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앱 화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정중앙에는 하얀 바탕에 영어로 된 알 수 없는 문구들만 가득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반복했고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공중에 치켜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화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늘 2번의 신호음이 가기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 후 다시 걸어달라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이 차갑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10번, 20번을 넘어가자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못한 채 부스스한 모습으로 택시를 잡아탔지요. 재아가 머물던 고급 오피스텔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재아 씨가 어제 저녁에 속삭여준 다정한 말들이 생생한데 갑자기 번호가 사라지다니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1분의 짧은 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재아의 집 앞.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텅 빈 집안의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고급 가구들로 꽉 차 있던 그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린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오피스텔 관리인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 어디 갔나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언제 이사 간 거죠? 관리인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그제 오후에 짐 다 빼고 나가던데요? 관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은 힘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재아가 제게 보여준 것은 사랑도 미래도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제 9억은 그가 연출한 화려한 무대 장치와 옷값으로 그리고 그가 도주할 비행기 표값으로 공중분해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불러주던 그 입술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경찰서에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저처럼 넋이 나간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담당 형사 앞에 앉아 제가 당한 일을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꺽꺽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형사는 익숙하다는 듯 제 스마트폰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서버가 해외에 있네요. 이런 코인 사기는 주범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이 앱도 이미 삭제된 상태라 데이터 복구도 어려워요.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전 재산, 제 평생의 피땀이 담긴 9억이 사라졌는데 쉽지 않다요. 저는 형사의 책상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눈빛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보아온 그에게 저는 그저 어리석은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었지요. 경찰서를 나오자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화려한 전광판의 숫자들은 제 무능함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아직 짐을 풀지도 못한 이사박스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9억이라는 숫자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펴지는 것 같았던 제 인생의 주름들이 이제는 깊은 골이 되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그 나이 먹고 남자의 꿀 발린 소리에 속아 집까지 팔아치워. 내가 그러고도 보건가라고 할 수 있어? 진짜와 가짜도 구별 못하는 주제에 저는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정신적 충격으로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저는 손을 뻗어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제 처지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 파편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종이는 찢어지면 붙일 수라도 있지만 이렇게 산산조각난 제 인생을 도대체 어떤 풀로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자책은 도끼 어린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재아가 남기고 간 모든 흔적들이 방구석에 뒹굴고 있었지요. 그것들은 이제 제 무지를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의 끝바닥에서 저는 아주 작은 불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9억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원 기술과 가짜를 가려내는 날카로운 눈은 아직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재아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증발해버린 9억이라는 숫자가 가위 눌린 것처럼 저를 옥죄어 왔지요. 하지만 4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사치였고 자책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무너진 인생을 한 땀 한 땀 다시 이어붙이는 복원이 아니라 제 인생을 찢어발긴 인간을 찾아내 폐기 처분하는 것이었죠. 저는 거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재아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식탁 위로 끌어모았습니다. 그 중에 그가 흘리고 간 남색 코트의 단추가 있었습니다. 흔하디흔한 단추 같았지만 단추 구멍의 재질과 그 안에 작게 쓰여 있는 글자를 들여다보니 그것은 일반 기성복이 아닌 명품 수제 정장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입던 옷, 그가 몰던 차, 그가 쓰던 말투까지 모두가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 소품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메모를 남겼던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메모지 자체는 평범했지만 저는 종이의 뒷면을 조명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미세한 자국이 보이더군요. 저는 복원에 사용되는 특수 가루를 뿌려 종이에 눌린 자국을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재아가 쓴 메모 아래층에 숨겨져 있던 다른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전화번호와 특정 지역의 파크 골프 동호회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며칠 전 만났던 현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 작업실에서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는 제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잖아. 눈빛을 보니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모양이구먼. 저는 현수에게 제가 찾아낸 단서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도움을 요청했지요. 현수는 재하라는 인간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의 지하 작업실 구석에 놓인 최신형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날로그 고문서 전문가인 현수지만 사실 그는 디지털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은둔 고수였습니다. 이놈 아주 선수야. 지숙 씨가 본 그 코인 앱, 그거 다 조작된 가짜 프로그램이야. 서버가 벌써 3번이나 세탁돼서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이놈이 남긴 이 렌터카 번호랑 파크 골프 동호회를 추적하다 보면 꼬리가 잡히겠지. 현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지요. 몇 날 몇 일이 걸려 현수 씨가 재하를 추적하자 뿌연 안개 속에서 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 이놈 봐라. 지금 충청도 쪽에 있는 파크 골프 동호회에서 윤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진 봐봐. 이 사람 맞지? 화면 속에는 재하가 새로운 타깃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다정하게 웃으며 운동을 하는 사진이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추악한 가면을 다시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수 씨, 이놈 그냥 경찰에 넘기면 안 돼요. 돈도 못 찾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게 뻔해요. 이놈이 가진 그 더러운 돈, 그리고 그놈의 추악한 자존심까지 제가 직접 밟아버려야겠어요. 제 단호한 말투에 현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보건가의 손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가짜 놈한테 보여주자고. 디지털 세상에서 지워진 데이터는 복구하기 힘들지만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덫은 절대 못 빠져나가지. 저는 재하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넘어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안 돼 현수 씨가 찾아준 파크 골프장에서 어떤 여성 회원과 희덕거리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현수 씨, 재하의 폰을 해킹해서 앱을 보려면 누군가 그놈 곁으로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해요. 제 얼굴은 이미 알고 있으니 제가 갈 수는 없고요. 제 고민에 현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걱정 마. 내 주변의 연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친구 하나가 있거든. 그 친구를 투입해서 재하의 정신을 빼놔보자고. 이번에 제가 복원할 것은 재하가 훔쳐간 제 9억뿐 아니라 짓밟힌 제 자존심과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40년 동안 찢어진 종이를 붙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에 완벽한 은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가공된 거짓이라도 결을 따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모순된 틈새가 보이기 마련이지요. 작전이 시작되던 날 현수 씨의 지인인 현자는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수천만 원대 자산가로 위장하여 재하가 활동하는 파크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현수는 멀리 떨어진 차량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재하는 아니나 다를까 현자의 세련된 몸짓과 은근히 풍기는 부유함에 금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쇳가루처럼 현자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폼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실례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한 수 배워도 될까요? 저에게 했던 말과 어쩜 저리 한 토막도 다르지 않은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현자는 베테랑 연기자답게 도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재하를 상대했습니다. 현자는 역으로 재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죠.
재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웬 떡이냐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둘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저에게 그랬듯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급 일식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재하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현자는 늘 품고 다녔던 현수가 만들어준 해킹용 USB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재하의 최신형 스마트폰에 USB를 꼽은 현자는 바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지금이에요. 빨리 들어가요. 그놈 오기 전에 끝내야 해요. 전화를 받은 즉시 현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달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영문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3초, 4초, 5초, 1분 같은 5초가 흐르고 마침내 재하의 스마트폰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재하가 공들여 숨겨놓았던 가짜 코인 앱의 관리자 페이지와 그가 은닉해둔 가상 계좌들의 주소가 하나씩 우리 모니터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 저는 차량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재하의 클래식카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소형 위치 추적기를 손바닥에 숨기고 재하의 차 엔진룸 쪽으로 다가갔지요. 주변을 살피며 차 아래 가장 깊숙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금속 프레임 안쪽에 위치 추적기를 단단히 부착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쥐다.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줄 거야.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때 현수는 이미 재하의 폰에 심어둔 앱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재하의 폰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직 9억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재하라는 거대한 위조품의 결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다는 희열이 전신을 감돌았습니다. 지숙 씨,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놈은 자기가 가진 숫자들이 진짜라고 믿겠지만 이제 그 숫자의 생사는 우리 손에 달렸어. 저놈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 찬물을 끼얹자고. 그날 밤 현수는 밤이 새도록 재하의 은닉 자금 흐름을 추적해냈습니다. 그놈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돈을 수십 개의 가상 계좌로 쪼개어 세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 덕분에 그 자금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결정적인 길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놈 이번 주 금요일에 큰 건 하나 터뜨리려고 하는 모양이야.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 테니까 주시하자고. 저는 재하가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그 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금요일이라고요? 좋아. 그날이 바로 윤재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날로 만들자고요. 저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제가 가야 할 길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수는 재하의 일거수일투족을 화면에 띄우며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재하의 이동 경로, 통화 기록,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곳의 결제 내역까지도 이제 우리의 정보망 안에 있었습니다. 위조품을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작가의 사소한 버릇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재하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 오만함이야말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가장 큰 허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데이터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당신의 그 가짜 코인 세계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걸 똑똑히 지켜봐. 아니, 지켜볼 시간도 없이 사라지게 해줄 거야.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수와 함께 재하가 있는 파크 골프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파크 골프장 근처에 밴을 세우고 바라보니 매서운 바람이 파크 골프장의 푸른 잔디 위를 훑고 지나가더군요. 망원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윤재아의 모습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 9억을 삼키고도 모자라 또 다른 누군가의 평생을 찢어발기려는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며 저는 현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수는 모니터 세대를 동시에 띄워놓고 재아의 관리자 서버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지요. 현자의 USB가 심어놓은 해킹 코드는 이미 재아의 구석구석을 곰팡이처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지금이에요. 그가 가장 자신만만하게 숫자를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증발시켜버리세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수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망원경 속에 비친 재아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자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다시 켜졌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숫자가 0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재아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거칠게 문지르고 전원을 껐다 켜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현자 씨, 잠시만요. 시스템에 일시적인 에러가 생긴 것 같네요. 금방 복구될 겁니다. 재아의 목소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죠. 평소에 그 차분하고 지적인 톤은 온데간데였고 쥐구멍에 몰린 생쥐처럼 다급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저는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수는 재아의 관리자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가 관리하던 다른 피해자들의 앱 화면 숫자도 전부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재아의 스마트폰으로 사방에서 항해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빨간색 경고 표시가 뜨고 그가 공들여 만든 가짜 코인이 가루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아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러면 불안해서 어디 투자하겠어요? 설마 이거 사기는 아니죠? 현자가 사전에 약속된 대로 목소리를 높여 재아를 몰아붙였습니다. 재아는 이마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라니요. 지금 서버 공격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본사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할게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그는 카페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어딘가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거는 곳은 이미 현수가 차단해버린 번호들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디지털 세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평생 남의 뒤통수를 치며 살아온 인간이 자신의 뒤통수가 뚫리는 순간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저는 망원경을 통해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감상했습니다. 현수 씨, 저 인간이 은닉해둔 비상자금을 인출하게 만들어야 해요. 쥐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숨겨둔 먹이를 꺼내는 법이니까요. 현수는 재아의 화면에 자산 복구를 위해 인증 예치금 인출 필요라는 가짜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다급해진 재아는 이 메시지가 독이 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해외 차명 계좌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비상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잡한 암호를 입력하는 순간 현수의 모니터에는 재아의 은닉 자금 흐름이 뱀의 꼬리처럼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찾았다. 지숙 씨, 이놈 진짜 독하네요. 여기저기 쪼개서 숨겨둔 돈이 50억이 넘어요. 지금 그 돈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우리 손안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어요.
현수의 외침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아가 제 피 같은 9억을 가져가며 비웃었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비웃어줄 차례였습니다. 망원경 속의 재아는 이제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충혈된 눈,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허둥대는 재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골프채로 휘두르고 싶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아가 고개를 들다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경악과 공포가 서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폐인이 되었을 줄 알았던 제가 너무나 멀쩡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재아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재아 씨, 왜 그렇게 놀라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디지털 세상을 공부하다 보니 숫자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9억이 영원이 되는 것도 순식간이고. 재아는 답변도 하지 않고 사색이 되어 차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굳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차 아래에는 위치 추적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의 뒷모습은 비굴하고 추악했습니다. 저는 다시 여유롭게 벤에 올라탔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재아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라, 윤재아. 내가 어디로 가든 그 길 끝에는 벼랑뿐일 테니까. 내가 모은 그 더러운 돈들이 내 무덤이 될 거다.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데이터는 현수 씨 얼른 가죠.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제가 직접 마침표를 찍어줄 겁니다. 벤의 엔진이 우렁차게 돌며 재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재아는 지금 자신의 클래식카 엔진 소리가 승리의 창가라고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 걸린 위치 추적기의 신호가 재아의 운명처럼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아를 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거칠게 비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비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재아를 추적했습니다. 재아를 추적하는 빨간 점은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맥박처럼 가쁘게 요동치며 교외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숙 씨, 저놈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빠지려고 하네요. 거기서 배를 타거나 신분을 위조해서 숨으려는 속셈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쫓아가 보자고. 현수는 차분하게 핸들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현수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재아가 이용하던 내비게이션은 조금씩 엉뚱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고 빗길에 시야가 가려진 재아는 의심도 못한 채 공사 중으로 끊겨버린 해안가 절벽 도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재아의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마주한 채 길이 끊겨버린 막다른 벼랑 끝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우리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으며 멈췄지요. 재아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운전석에 앉아 거칠게 핸들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지도 않은 채 차에서 내려 그의 운전석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제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재아가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사의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초점이 풀린 눈동자, 그리고 비에 젖어 꼴사나워진 명품 정장만이 남은 한 사기꾼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 있었지요. 그는 저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숙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 진짜. 고문서나 붙이던 여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는지. 설마 내 돈, 내 시스템, 당신이 다 이렇게 망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은 처음부터 가짜였어. 제 말에 제안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추잡한 고함이었습니다. 가짜? 이 세상에 진짜가 어디 있어? 나는 최소한 당신한테 환상이라도 심어줬잖아. 구워?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거. 내가 좀 써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장 같은 말들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마음을 주고 전 재산을 맡겼던 제 과거가 불쌍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완전히 그 인연의 끈을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아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으려다 관두고 대신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찔렀습니다. 당신은 복원할 가치조차 없는 위작이야. 위작은 전시관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가야 돼. 그 전에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방금 전까지 큰 소리를 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제아는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숙 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돈 다 돌려줄게요. 아직 해외 계좌에 남은 게 있어요. 그거 다 드릴 테니 더 이상 건들지 말아요. 당신 돈만 주면 되잖아. 그의 비굴한 변명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가짜 약속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같았지요.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돈만 주면 끝날 거라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당신한테 나처럼 희생당한 다른 여자들의 삶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당신 계좌 전부 동결시키고 경찰에 넘길 거야. 그 손에 한 푼도 남아서는 안 돼. 절대로. 제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현수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벼랑 끝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남들에게 주었던 상처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의 통증이었을 겁니다. 윤재아, 당신이 그랬지? 데이터는 영원하지 않다고. 맞아. 이제 당신이라는 존재의 데이터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질 거야. 당신은 내 인생의 오점이었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완벽하게 배웠어. 고맙다고 해야 할까? 저는 단호하게 뒤를 돌아 벤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들이 제아에게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아는 끝까지 욕설을 내뱉으며 발악했지만 누구도 그의 발악에 동요하지 않았죠. 벤으로 들어오자 현수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의 빗물을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9억이라는 돈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빗속의 추격전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제아의 화려한 거짓말은 차가운 바닷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지숙 씨,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저놈은 이제 평생 빛을 보기 힘들 겁니다. 현수의 위로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챕터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등불이 빗줄기 사이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저는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벼랑 끝에 소란이 지나고 저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재아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으로 처박히던 그 순간 저는 몇십 년을 넘게 쥐고 있던 핀셋을 내려놓을 때보다 더 깊은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경찰의 수사는 현수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아가 여러 명의 은퇴 여성들에게서 뜯어낸 돈들은 현수가 설계한 덫에 걸려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꼬리가 밟혔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재아가 은닉해 두었던 비상 자금과 세탁 중이던 자산들이 동결되었고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현수와 함께 경찰서 조사실 복도에 앉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숙 씨 피해금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살던 집을 되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현수가 제 손을 툭 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숫자들이 다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숫자들이 제 인생의 주름을 펴줄 거라는 착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그저 종이 위에 적힌 잉크 자국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돌아온 돈 중에서 2억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피해자 치유센터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큰 돈을 정말 기부하시겠다고요? 선생님도 지금 집도 없으시고 힘든 처지시잖아요. 복지재단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다시 벌면 되지만 찢어진 마음은 혼자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저처럼 가짜에 속아 자신을 미워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복원하고 싶거든요. 단호한 제 말투에 직원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건네고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저 자신을 되찾았거든요. 위조와 돈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뤄두었던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소나타 악보 복원이었지요. 예전에는 이 악보를 복원해서 큰 명성을 얻거나 재아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찢어지고 좀이 먹은 종이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펴고 결을 맞추는 그 행위 자체가 제게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높은 음자리표가 이제는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년의 고독을 견디고 살아남은 종이들이 저에게 수고했다며 위로를 건네는 기분이 들었지요. 한 달 뒤 저는 마침내 침묵의 소나타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재아의 클래식카 소리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칭찬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손에 쥐어진 나무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파크 골프장에 섰습니다. 지숙 씨,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한 게임 같이 할까? 회원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공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가늠하고 제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공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이내 경쾌하게 굴러가더니 거짓말처럼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땡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나이스 샷. 지숙 씨, 정말 대단해. 이거 오늘 크게 한턱 내야겠는데? 회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홀컵 속에 담긴 작은 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수 씨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제 아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탓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진 얼룩일 뿐이었으니까요. 지숙 씨, 앞으로 계획이 뭐야? 이제 복원 일은 좀 쉴 건가? 현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복원을 마친 침묵의 소나타 악보를 꺼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복원을 시작하려고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원 교실을 열 생각입니다. 낡은 물건을 고치면서 그들의 찢어진 마음도 함께 붙여주는 그런 곳 말이에요. 현수 씨도 도와주실 거죠? 제 제안에 현수는 껄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가짜 코인 세상보다 훨씬 따뜻한 진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제는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낡은 안경을 고쳐 쓰지 않아도 세상은 충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던진 달콤한 미끼에 흔들리던 나약한 저는 이제 없습니다. 내일도 저는 다시 파크 골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공을 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내겠지요. 그리고 오후에는 작업실에서 낡은 종이들을 만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저를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단단해진 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가짜들이 판을 치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가장 정교한 핀셋과 가장 단단한 골프채가 쥐어져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홀인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가짜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나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신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혹시 늪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어 채를 휘두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라운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힘차게 휘두르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지숙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로또보다 한도윤이랑 재혼하는 게 더 대박이다. 동창회에서 왕년의 킹카 도윤을 다시 만났을 때 제 가슴은 그때 그 시절의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모든 여학생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전설적인 남자 도윤과 만나 재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질투 섞인 친구들의 카톡으로 핸드폰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 앞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날, 도윤이 제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보다 더 눈부셨던 건 나를 우러러보는 친구들의 그 뜨거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인생 역전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거짓말들과 도윤의 아들조차도 자신의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한다며 들고 온 가압류 서류들. 저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뻔뻔하게 내가 왜 이혼을 하냐며 억지를 부렸죠. 야, 내가 나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래? 그리고 이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법적으로 네 남편이야. 나를 선택한 건 너고. 난 이혼 절대 못해. 저는 그렇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늪의 한복판에 빠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화려한 재혼은 사실 그의 아들조차 감당하지 못한 거머리를 내 인생에 내 손으로 들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난히도 시렸던 겨울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느 때처럼 출근 가방을 챙기던 남편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단 한마디의 유언도 마지막 눈맞춤도 허락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찾아온 이별은 너무나 가혹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남편의 냄새와 아직 세탁 바구니에 담긴 남편의 셔츠가 저를 미치게 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집의 정막은 생각보다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한동안은 식탁에 밥을 차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국그릇 2개를 놓곤 했어요. 숟가락을 들여다가 맞은편의 빈 의자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죠. 밤이면 사방이 막힌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서 일부러 TV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만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조용히 저물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거울 속에 저는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서재에 가득 꽂혀있던 전공 서적들, 손때 묻은 낚시 도구, 그리고 끝내 입지 못한 채 옷장에 걸려있던 사코트까지. 물건 하나를 치울 때마다 제 몸의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제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남편의 흔적을 조금씩 갉아먹는 좀벌레 같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칫솔이 낡아버려야 했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는구나 싶어서요. 이런 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 정화였죠. 정화는 이틀이 멀다 하고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 배를 눌러댔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더니 제 옷장을 거칠게 열어젖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칙칙한 무채색 옷들을 죄다 바닥으로 내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서미정.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얼굴 좀 봐라.
이게 60대 여자 얼굴이니 아니면 팔순 할머니 얼굴이니? 당장 일어나. 백화점 가서 옷 좀 사입자. 정화는 제 손목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몸에 딱 붙는 스커트를 제 몸에 대보며 정화는 쉴 새 없이 떠들었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어서 자꾸만 뒤로 숨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가 아주 조금은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화가 제 입술에 강제로 진한 루즈를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아직 죽지 않았어. 내 피부 좀 봐. 관리만 하면 예전처럼 곱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아부에 저는 결국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화는 백화점에서 산 화려한 옷을 제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번 달 말에 있는 동창회에는 죽어도 나와야 한다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동창회 연락이 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해 왔습니다. 남편 없는 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게 죄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 집 남편은 그렇게 갑자기 가서 어떻게? 미정이 쟤 혼자서 외로워서 어떻게 산다니?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주기를 막 넘긴 그의 가을, 제 마음속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베란다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웃고 싶다. 이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정막 속에 갇혀 살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길고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불쑥 든 거예요. 결국 저는 정화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처음으로 동창회 모임 장소인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수십 명의 중년이 내뱉는 들뜬 목소리들. 저는 문가에 서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머, 이게 누구야? 미정이 아니니?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들 짝을 지어왔거나 남편 자랑,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손자, 손녀 사진을 보여주며 깔깔대는 친구들 틈에서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미정아, 어깨 좀 펴. 너 오늘 진짜 예뻐. 저기 남자애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너도 왕년의 순정 만화 주인공이었잖아. 기운 좀 내, 응? 정화는 제 잔에 맥주를 가득 채우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으며 마른 안주만 만지작거렸죠.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제 귓가를 맴돌기만 할 뿐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오지 말 걸 그랬어. 나만 딴 세상 사람 같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술 기운이 올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을 무렵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고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찰나의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저도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재킷을 멋스럽게 걸치고 한쪽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주위를 둘러보는 남자. 세월이 흘러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당당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는 6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40년 전 고등학교 체육대회 날의 강렬한 햇살이 교차했습니다.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땀방울을 휘날리며 농구공을 튕기던 소년,
전교생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우리들의 영원한 우상.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윤. 제 기억 속 가장 깊고 빛나던 자리에 박제되어 있던 그 남자가 40년의 세월을 뚫고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한도윤,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이놈 연락도 뜸하더니 어떻게 왔어? 동창들이 반갑게 그를 에워쌌죠. 도윤은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여전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사별 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니 40여 년 전 그 어린 시절에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 놓지 못했던 뜨겁고 간지러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윤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앉아있던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가 가까워질수록 은은한 스킨 냄새가 고기 냄새